능력 있는 아들이 낡은 모닝을 몰고 출근하는데 살림만 하는 며느리는 벤츠를 타고 쇼핑을 나가더군요. 그 광경을 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낡았지만 늘 깨끗하게 관리해온 모닝 자동차 키를 챙기는 아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듬직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피곤이 묻어나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어요. 몇 년째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들려오는 굉음이 있었습니다. 부릉? 집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트레이닝복 차림에 한 손에는 명품 가방, 다른 손에는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순간 제 눈길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남편인 아들은 출근길에 낡은 모닝을 몰고 나가야 하고 집안일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는 며느리는 호화로운 벤츠를 타고 다닌다니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야 해서요. 벤츠 세차도 해야 하고 그 말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죠. 얘야, 그 벤츠는 누가 사준 거니? 아, 그거요. 남편이 신혼 때 선물해 준 거잖아요. 당연히 제 차죠. 요즘 여자들 다 이런 차 몰고 다니잖아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손톱을 살피더군요. 순간 제 속에서 억눌러 왔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매달 빠듯한 월급에서 적금을 넣고 제 생활비까지 챙기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 검소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백화점 로고가 선명히 찍힌 종이 봉투는 4-5개나 되었지요. 오늘 세일하길래 좀 샀어요. 어머님도 이런 옷 하나 입으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은근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씁쓸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 내 몸에 맞고 편한 게 제일 좋더라.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요즘 세상은 체면이 중요해요. 차도 옷도 다 남들이 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나.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도드라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꼭 벤츠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명품 가방을 과시했지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럭셔리 라이프라는 문구를 붙이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늘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며 집에 돌아와서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저녁에 겨우 잠드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며느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언젠가 우리 가정을 흔드는 큰 시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불안했지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요, 당연히 남들한테 부럽다는 소리 듣고 싶죠. 벤츠도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옷 입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뜨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있을 때는 힘이 되지만 없어지면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 그런데 왜 저 아이는 껍데기만 보려 하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던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함께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이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가면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고 며느리도 바로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속만 태우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삶의 값어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은 언젠가 무너질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며느리에게 참된 교훈을 알려주리라. 돈과 차, 명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지요. 며느리가 벤츠를 몰고 집을 나서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면 늘 반짝거리고 싶어 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이해하려 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허망함이 따라온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회사 동료 2명이 우리 집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출장길에 들렀다며 아들을 기다리던 그들이 멀뚱히 벤츠를 바라보더군요. 이 차 사모님 거 맞죠? 대단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은 모닝 타고 다니시는데 사모님은 벤츠라니. 그들의 웃음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뼈 아팠습니다. 저는 괜히 당황스러워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젊으니까 한 번쯤 타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아들이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을지 짐작이 가서 가슴이 먹먹했죠. 그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로 겨우 밥숟가락을 들더니 말없이 밥을 삼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아내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모닝 타고 다니냐고. 농담인 척하지만 다들 진심이겠죠. 나도 민망해 죽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진심이 왜곡되어 돌아오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며느리는 그날도 달랐습니다. 쇼핑한 옷을 입어보겠다며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이나 폼을 잡더니 제게 묻더군요. 어머님, 이 옷 예쁘죠? 이번 주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벤츠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지친 얼굴만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우연히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벤츠를 몰고 일부러 시장 골목 어귀에 세우더니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듯 차에서 내려섰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살림하러 시장 오는 사람이 벤츠를 몰고 와? 집안이 부자인가 보네. 저 차가 몇 억이라던데.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단순한 부러움이 아닌 묘한 경계와 질투가 섞인 시선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살짝 움츠러들었고 며느리는 오히려 어깨를 펴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남들 앞에서 너무 과시하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겠지만 속은 허전한 법이란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왜 자꾸 절 못마땅하게 보세요? 저는 당당히 제 차 타고 다니는 건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어떤 말도 이 아이의 귀에 닿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집에서 마주하는 며느리의 허영심, 저는 매일 밤 혼잣말처럼 되뇌었죠. 언제까지 저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될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며느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도 며느리도 우리 손주도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의 허영심이 점점 드러날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와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잦아들었죠.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공기는 마치 얇은 유리잔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늦게까지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다가 돌아와 겨우 밥을 뜨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골프장 가기로 했어요. 카트비도 내야 하고 드레스 코드 맞추려면 새 옷도 사야 해요. 차도 정비 맡겨야겠다.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얘야, 네가 집안 살림하는 것도 좋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내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하는지 알고는 있니? 며느리는 제 말에 눈썹을 치켜 올리더군요. 어머님,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의 여자도 자기 체면 챙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뒤처지면 남편 체면도 깎이는 거 아닌가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 좀 해라. 체면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진짜 체면이지. 그 말 속에는 묵은 울분이 섞여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 체면은 차나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남들이 널 어떻게 보는가는 네 행동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거칠애로만 살면 그건 결국 껍데기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고개를 젓더군요. 어머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요. 돈 있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착하게만 살면 뭐해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허무한 가치관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며느리와 함께 교회 경로잔치에 갔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하는 곳이었는데 며느리에게도 함께 경험하게 하고 싶었죠. 봉사자들은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누고 남루한 옷차림의 어르신들이 작은 선물에도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작은 김치 한 포기라도 주면 그게 천냥짜리보다 더 귀하게 느껴진다우. 저는 울컥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이듯 말했죠. 어머님, 저 이런 데는 별로예요. 냄새도 나고 힘들기만 하고 저 시간에 차라리 영어 공부나 취미 수업을 듣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삶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벤츠 핸들을 당당히 잡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런 봉사활동보다는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힘든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행복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겠구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바깥 세상에 매여 있는 동안 아들은 점점 고개를 숙여갔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위가 쓰려 약을 달고 살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요. 엄마, 나 요즘 회사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요. 자꾸 농담처럼 들이대니까. 아들은 저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번에 외제차 동호회에서 모임이 있어요. 다들 최소 벤츠나 BMW는 몰고 오거든요. 남편 차가 좀 창피하긴 해도 뭐 어쩌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벤츠가 자랑스럽니? 내 남편이 매일 모닝 몰고 다니면서도 너와 아이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내 눈에는 안 보이니? 내 남편의 땀방울이 모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도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아들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낡은 자동차 키와 며느리의 반짝이는 벤츠 키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두 개의 키가 이 집안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소와 허영, 성실과 과시, 진짜와 가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이 아이를 반드시 붙들어 깨닫게 해야 한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 아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늘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집을 나서던 아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모닝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피곤과 자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벤츠의 엔진 소리가 아들을 얼마나 옥죄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퇴근 후 방 한쪽에서 가계부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숫자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그 손이 떨려 보였죠. 얘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으니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가끔은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은 내 차를 보고 나를 판단해요. 내 아내는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난 왜 저 모닝 하나 겨우 굴리나 싶기도 하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얘야, 차가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 네가 성실히 사는 모습이 내 가치를 보여주는 거다. 엄마는 그걸 안다 하지만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다녀오면 다들 남편이 외제차 한 대씩은 해주더라 라며 은근히 불평을 늘어놓았죠. 우리도 이제 집 평수 좀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애도 크고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모닝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도 남들 눈에만 사느냐. 네 남편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고생하는 건 안 보이니? 그게 진짜 자랑이란다. 그러나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들의 회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는 반짝이는 차들이 즐비했지만 그 사이에 초라하게 주차된 낡은 모닝이 눈에 띄었죠. 깨끗하게 닦아 놓았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끼며 살고 있는지 그 모닝이 말해주고 있구나. 그날 저녁 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그렇게 취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리더군요. 엄마, 난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늘 아끼고 줄이고 사는데 집사람은 매일 벤츠 몰고 다니면서 당당해요. 사람들이 날 비웃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얘야, 네가 사는 길이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네 아내에게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만 무너지고 말 거야. 아들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차갑게 말했죠. 남편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대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벤츠 2대쯤은 몰아줘야죠. 그걸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며느리를 향해 단호히 말했죠. 얘야,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언젠가 그 돈이 너를 배신할 거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며느리의 말과 아들의 한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 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이 금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며느리에게 진짜 삶의 가치를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지친 얼굴과 며느리의 차갑던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죠. 더 미루면 우리 집은 틀림없이 금이 깊어질 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러 부엌 식탁에 앉혔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얘야, 이번 주 일주일만 살림을 내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맡아보겠니? 며느리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네가 원하는 대접과 체면이 정말 삶을 지탱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거다. 조건은 간단하다. 일주일 생활비 30만 원, 장보기, 공과금 정리, 손주 필요한 것까지 모두 포함이야. 며느리는 헛웃음을 흘리더니 팔짱을 끼웠습니다. 요즘 물가에 30만 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집도 많다. 일주일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대신 간섭은 하지 마세요. 저는 미리 적어둔 메모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집의 실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전기요금 이번 달 27,000원, 수도요금 13,000원, 가스요금 34,000원, 쌀 10kg 한 포대 25,000원, 우유 한 통 2,500원, 계란 한 판 5,500원, 손주 학원비 이번 주 납부분 4만 원. 며느리는 숫자들의 시선을 내리깔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다음 조건은 차였습니다. 벤츠는 오늘 정비소에 맡기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멀쩡한데요. 지난주 브레이크 패드 교체 권장 받았다. 견적이 30만 원이었다. 엔진 오일은 교환 주기 지났고 타이어는 마모 경고가 떴다. 타이어 4짝이면 최소 80만 원이다. 보험료도 이번 달 말에 갱신, 분납으로 해도 한 달 20만 원은 붙는다.
네가 벤츠를 탄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함께 지는 거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비 맡기는 사이엔 대중교통을 타자. 버스카드 충전은 2만 원.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어머님, 너무 빡빡해요. 생활은 원래 빡빡한 법이다. 특히 남이 땀 흘린 걸 모르는 사람에겐 더 그렇지. 이튿날 새벽, 우리는 벤츠를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접수 직원이 태블릿으로 항목을 읽어 내려갔죠. 브레이크 패드 전후 교체, 엔진 오일, 오일 필터, 타이어 마모 심함, 휠 얼라인먼트 권장, 대략 견적 150에서 180 정도 예상됩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180이요? 직원은 담담했습니다. 수입차는 소모품 비용이 좀 나옵니다. 안전과 직결이라 미루지 않는 게 좋고요. 계산서 사본을 받아 나오는 길,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교통카드를 건넸지요. 버스가 5분 뒤에 온다. 버스는 아침 출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며느리는 손잡이를 어색하게 잡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차창에 비친 며느리 얼굴은 낯설도록 새침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들 회사 방면 도로가 보일 때 며느리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줄지어 선 낡은 국산차들 사이로 모닝 몇 대가 휙휙 지나갔지요. 저 차가 뭐라고 사람을 나누나. 제가 중얼거리자 며느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는 거죠. 남들이 그러면 네가 꼭 따라해야 하니? 남들이 춤추면 너도 춤춰야 하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일주일은 숫자와 싸움이었습니다. 첫날 장보기에서 이미 3만 6천 원이 나갔습니다. 시금치 한 단, 돼지고기 앞다리 한 근, 멸치 한 봉, 두부 두 모, 양파 한 망, 우유 2통. 계산대 앞에서 며느리는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술을 달싹였죠. 이거 빼면 안 되나. 아, 그런데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은. 둘째 날엔 손주가 급식 당번이라 일회용 위생장갑과 지퍼백을 샀습니다. 영수증엔 5,800원. 며느리는 장롱 속 명품 가방을 힐끔 보더니 쿵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셋째 날엔 갑자기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나쁘기 한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는 가계부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죠. 전기 27,000, 수도 13,000, 가스 34,000, 합계 64,000, 일주일 30만에서 공과금 빼면 23만 6천, 장 보면 끝이네. 그 작은 한숨을 저는 부엌문 틈으로 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병원 진료가 있어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공복 체혈이라 8시 전엔 도착해야 했죠. 버스면 갈아타야 하는데 며느리는 불만을 삼키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원 체혈실 앞 번호표엔 035가 찍혔고 호추름이 울릴 때마다 한 칸씩 줄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는 기다림이 다네요. 사는 것도 기다림이지. 제때 먹고 제때 아끼고 제때 나눌 줄 아는 기다림. 진료비 영수증엔 진찰료 1만 6,800원이 또렷했습니다. 버스 환승을 2번 하고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 없으니 온종일 뺑뺑이네요. 차가 있으면 돈이 뺑뺑이지.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셔츠목에 땀이 말라 소금 자국이 10개 번졌고 바지 주머니엔 편의점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2,000, 컵라면 2,050. 며느리는 그 영수증을 펼쳐보더니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고서 마감이라 대충 때웠지. 그 순간
며느리의 시선이 식탁 한가운데 놓인 가계부로 다시 아들의 셔츠 소매로 그리고 현관 구석에 세워둔 낡은 운동화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작은 스크래치, 해진 끈, 다른 굽, 그 모든 것이 아들의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5째 날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품 수급이 조금 늦어져서 내일 오후에나 찾으실 수 있어요. 최종 견적은 118만 7천 원입니다. 통화를 마친 며느리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18만. 그 돈이면 이번 달 식비가 거의 해결될 금액, 손주 학원비 3달치, 아들 운동화 3켤레, 모닝 엔진 오일 교환을 4번이나 할 수 있는 돈이었죠. 얘야, 차는 책임이다.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타면 차가 사람을 잡기도 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차는 너무 큰 책임인가요?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 다만 네가 남편의 책임부터 알아야 한다. 6째 날 며느리는 벼룩시장처럼 집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소품과 유리병, 오래된 전기포트, 동네 중고거래 앱에 사진을 찍어 올려보았죠. 소소하게 들어온 10,000원, 5,000원, 3,000원. 그 돈으로 손주 운동화 끈을 새로 사고 아들을 위한 꿩 대신 닭 삼계탕 재료를 샀습니다. 마늘과 대파를 다지며 며느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삼계탕에 대추 몇 개 넣으면 좋아요. 3개면 충분해. 솥에서 고기가 부르르 끓을 때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SNS 알림창 위에 오늘 가계부 숫자가 겹쳐 보였던 모양입니다. 7째 날 저녁 우리는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삼계탕 국물이 하얗게 우러났고 대파 향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아들은 국물을 떠넣으며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죠. 맛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눈썹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앞선 일주일과는 다른 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가계부를 꺼내 계산줄을 그었습니다. 일주일 지출 합계 29만 8,400원. 마지막 칸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더니 옆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남은 금액 2,600. 어머님, 2,600원 남았어요. 잘했다. 근데 남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네요. 남기는 연습을 한 거다. 오늘 남긴 2,600이 다음 주엔 5,000이 되고 언젠간 10만 원이 된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정비소 직원이 키 케이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차 찾으셔도 됩니다. 결제는 카드 가능하고요. 며느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찾을게요. 직원이 돌아가고 며느리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아들 회사 앞까지 가보고 싶어요. 왜? 그 길이 어떤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제는 알고 싶어요. 밤 공기에 작은 바퀴 소리가 스쳤습니다. 정류장에 선 사람들의 어깨, 환승 안내 방송, 카드 찍는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었습니다. 멀리 야근 불빛이 층층이 켜진 빌딩 앞에 낡은 모닝 몇 대가 정직하게 줄을 섰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들의 것일 거라고 며느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벤츠의 묵직한 문짝 소리가 모닝의 날렵한 시동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다른 건 값이 아니라 그 차를 채우고 있던 하루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아들이 감당하는 무게에 비하면 며느리의 깨달음은 아직 한참 멀리 있었지요. 그 주말 아들은 야근에 이어 주말 특근까지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구겨진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회사가 요즘 힘들어요. 프로젝트가 미뤄지고 팀원 몇 명이 퇴사했거든요. 다들 제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책임은 다 제 몫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버티는 자리가 제일 값진 자리란다. 힘들어도 내 땀방울이 너와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 아들은 말없이 다리미를 내려놓고 출근 가방을 둘러매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가계부 숫자와 정비소 견적서에 당황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어깨에 얹힌 짐을 조금은 알아본 듯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시 벽처럼 닥쳐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의 직장 동료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임에 꼭 나오셔야 해요. 다들 요즘 신차 뽑았다고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동료 아내는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내보이며 웃었고 며느리는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우리 집은 아직. 제가 얼른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자랑할 게 많지요. 아들 덕분에 가족이 든든하잖아요. 동료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휴대폰 화면 불빛이 새어나왔고 SNS 피드에는 친구들이 올린 신차 인증샷이 줄줄이 뜨고 있었겠지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동안 너는 너만의 행복을 놓치고 있단다. 답은 없었지만 문 너머에서 낮은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된 겁니다. 다행히 아들은 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가까운 동료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날 늦게 집에 돌아온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엔 편의점 커피가 반쯤 식어 있었고 그의 손등엔 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동료 하나가 잘렸어요. 나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순간 나도 흔들렸어요.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그런 불안이 내 책임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다. 두려움도 결국 살아내는 힘이 되지.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당신, 이거 마셔요. 오늘은 고생했잖아요. 아들은 놀란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다정이 얼마나 귀했는지 순간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구들과의 모임을 의식했고 아들의 직장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했지요. 얘야, 벤츠는 언제든 고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 남편의 땀은 평생 너를 먹여 살릴 힘이 된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언젠가 너는 빈손으로 서 있게 될 거다.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알아요. 근데 남들 눈이 너무 신경 쓰여요. 다들 당당하게 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들의 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족의 눈이다. 아들을 지켜보아라. 그 눈빛이 네가 지켜야 할 세상이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낡은 모닝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정비를 마친 며느리의 벤츠는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닝이 훨씬 더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책임과 사랑, 그리고 가족을 향한 희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며느리에게 진짜 삶의 무게가 어떤 건지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주말 특근이라 새벽에 나갔고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고지서와 메모, 통장, 도장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납부서, 아이 학원비 납부 안내문,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비 명세서까지 숫자들이 검은 먹물처럼 선명했지요. 얘야, 오늘 하루만 내 방식 말고 내 손으로 이 집을 굴려봐라. 며느리가 의아한 눈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또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라 체험이다. 오늘은 벤츠 없이 움직여보자. 정비소에서 오후 늦게야 찾을 수 있대. 오전 안에 은행 납부 마감 있으니 시계를 보면서 다녀와라. 창구 업무는 보통 3시 반 전에 끝난다. 며느리는 어제 다림질에 둔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 알겠어요. 현관에서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니 1,000원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충전부터 해라. 오늘 예산은 현금 3만. 부족하면 줄이되 어디서 줄일지 네가 정해. 저는 봉투에 들어있던 3만 원을 건넸습니다. 서늘한 1,000원짜리 지폐들이 손끝을 스치고 나갔지요. 버스는 일요일이라 배차 간격이 들쑥날쑥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류장 표시판 앞에 서서 목적지와 환승 정보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버스가 서고 출발할 때마다 양손이 어색하게 흔들렸지요. 차창에 비친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말수가 적었습니다. 은행 앞 자동문은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고 번호표 기계에서 뽑은 얇은 종이엔 1138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느리게 올라갈 때마다 며느리는 손에 쥔 영수증을 펴고 접기를 반복했죠. 전기요금 27,000, 수도만 3,000, 가스 34,000, 합계 64,000.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옆자리 아주머니가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다들 빠듯하죠. 순서가 되자 창구 직원이 무표정하게 묻습니다. 현금 납부세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스탬프가 쿵 하고 찍히는 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나갔지만 숫자가 정리되는 안도감이 엷게 비쳤지요. 밖으로 나오니 빗방울이 흩뿌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살까 아니면 뛰어갈까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값표엔 3,900원. 그는 결국 우산을 사지 않고 바람막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뛰기 시작했지요. 3,900이면 우유 한 통이네.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흘렀습니다. 다음은 학원비였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골목을 한번 꺾어 들어가야 했기에 버스에서 서둘러 내렸죠. 카운터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체험 수업 추가돼서 5,000원 더 붙어요. 멸치 한 봉지 값 같은 5,000원이지만 방금 우산을 참은 그에겐 꽤 큰 숫자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 뒤에 붙은 숨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며느리는 주민센터에도 들렀습니다. 제가 부탁한 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었죠. 창구 안내판엔 수수료 1,000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익숙지 않은 손으로 더듬더듬 눌러가며 그는 마침내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끈한 종이 냄새와 함께 인쇄된 본인과 아들의 이름이 눈앞에 펼쳐졌죠.
우리라는 두 글자가 그제야 문서로 도장을 찍어준 듯 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 집 근처 시장에 들렀습니다. 산뜻한 배추 2포기와 두부 2모, 닭 1마리, 대파 1단, 계란 1판, 손바닥 계산이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닭찜으로 하고 내일은 계란말이 하며 장바구니를 들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비소였습니다. 부품 교체 마쳤습니다. 총 금액은 118만 7천 원이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결제 가능하세요. 숫자가 다시 며느리의 고막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118만 7천. 손이 덜덜 떨렸지요. 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선 사이로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톡 메시지가 연달아 떴습니다. 친구 모임 단톡방이었죠. 오늘 5시 카페에서 신차 인증식. 드디어 나도 바꾸었다. 흰색 E클래스 근사해. 우리 드레스 코드 화이트로 맞춰요. 멸치 대신 하얀 카라 셔츠가, 우유 대신 하얀 구두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침묵, 카톡 말풍선은 회색으로 식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엔 제가 남겨둔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미납 안내. 지난번 제 혈액 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말이 적혀 있었고 진료비 5만 7천이 매직으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가방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지갑, 한 번도 쓰지 않은 실크 스카프, 그리고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은 작은 카드 지갑.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는 스카프와 카드 지갑을 챙겨 나섰습니다. 중고 매장 안은 환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싸늘했습니다. 점원이 물건을 고무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레 뒤집어 보며 말했지요. 스카프는 미세 얼룩 있고 시즌 지난 제품이라 매입가가 많이 낮아요. 카드 지갑은 신품이라 그나마 괜찮고요. 2개 합쳐서 15만까지 드릴게요. 며느리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 좀만 더는.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매입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스카프 끝을 쓸어내려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도장을 찍는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찢겨 나왔고 봉투 속 10만 원권 한 장과 5만 원권 한 장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접수 창구에 진료비를 내고 영수증 아래 완납 도장이 찍히는 순간 며느리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챙길게요. 목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무릎 위엔 장반죽과 계란, 대파가 얌전히 얹혀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들 사이로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반짝이는 그 차, 벤츠도 몇 대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반짝임이 예전처럼 부럽지 않았습니다. 값이 아니라 감당. 그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집에 돌아와 닭을 손질하는 손이 서툴렀지만 저녁상에 놓인 찜 냄비에선 진득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고 앉아 국물을 떠넣었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더니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잔잔한 자책이 스며 있었지만 그 자책이야말로 오늘 그가 번 돈이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키 케이스 2개를 꺼냈습니다. 낡은 모닝키와 벤츠 스마트키, 테이블 위로 딸깍 소리가 남았습니다. 얘야, 오늘 너 혼자서 공과금 내고 학원비 내고 병원비까지 처리했다.
잘했다. 이제는 선택을 해라. 네가 타고 싶은 차가 아니라 네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며느리는 키를 한참 내려다 봤습니다. 손끝이 벤츠 키를 스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님, 만약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제가 벤츠를 계속 타더라도 그 책임을 제가 전부 지면 괜찮을까요? 책임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과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은 차보다 먼저 사람에게 져야 한다. 그의 손이 천천히 모닝키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어 올리진 못했지요. 눈동자 속에서 남은 허영과 새로 생긴 책임감이 맞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비가 와서 축축해진 아들의 신발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다른 굽과 해진 끈, 낮은 가격표 같은 하루. 며느리는 그 신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끈을 매만졌습니다. 이전엔 보지 못하던 작은 상처가 보였지요. 당신 내일 몇 시에 나가요? 6시 반, 같이 나갈래요. 버스로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영수증 뭉치를 돌려 묶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늘과 같은 값으로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값이 아니라 값어치로 오길. 밤이 깊어 창밖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정비소에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차량 수리는 내일 오전 10시 이후 출고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개의 키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망설임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벤츠 쪽으로 가던 손이 오늘만큼은 모닝 쪽으로 더 오래 머물렀으니까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장을 찢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적어봐라. 네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 3가지. 그는 펜을 쥐고 한참을 멈춰 있다가 조심스럽게 첫 줄을 적었습니다. 남편의 어깨, 그리고 2번째 줄은 오래 걸렸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죠. 마침내 2번째 줄이 따라왔습니다. 아이의 눈빛. 마지막 줄 앞에서 그는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잠시 후 종이에 잔잔한 글씨가 번졌습니다. 내 마음의 체면.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은 네가 너를 증명해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빛을 머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참교육은 설교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며느리는 먼저 일어나 전기 주전자를 올리고 도시락통을 꺼냈지요. 전날 남은 닭찜 국물을 살짝 졸여 밥 위에 얹고 달걀 2개를 지단처럼 부쳤습니다. 부엌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6시 20분을 지나칠 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버스 타고 가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건넸고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괜찮아? 응,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래. 정류장에는 이른 출근길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 있었지요. 교통카드 찍는 소리, 안내방송, 먼 데서 밀려오는 빵 굽는 냄새까지 하루가 막 시작되는 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자리에 앉을 틈이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아들이 문득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그래? 아냐, 어제 야근해서 그런가 봐. 말은 그랬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땀이 식은땀처럼 맺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자 아들의 발이 휘청했고 며느리가 재빨리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실신 직전 같아요. 어지러움하고 구역질이 라고 말하자
직원이 보호자 확인 후 번호표 스티커를 붙여주었지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이 이어졌고 심전도 패드를 붙이는 사이 아들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의사가 짧게 물었습니다. 최근 과로 있으셨죠? 흉통은요? 약한 흉부 압박감, 위가 타는 느낌도 있어요. 체혈과 흉부 엑스레이, 간단한 효소 검사까지. 수액 라인이 연결되자 아들의 손등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가늘게 떨리는 손을 무릎에 포개고 있었지요. 급성 위염과 과로로 인한 실신 직전 상태 같아요. 당분간 카페인 줄이고 야근은 피하시고요. 필요하면 내과 외래 잡으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해주며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본인 부담금이 문자로 안내되고 결제 창구 직원이 금액을 불러주었죠. 오늘 본인 부담은 6만 3천 원입니다. 그 숫자가 며느리의 귓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제 중고매장에서 받은 15만, 거기서 병원비와 교통비, 장보기 몇 번이면 금세 사라지는 액수. 그러나 수액 한 병이 아들의 얼굴빛을 되돌려주는 걸 보니 돈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구나 싶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말없이 약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세차장 앞에 선 반짝이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비소에서 온 문자 한 통이 알림창 위로 떠올랐습니다. 차량 출고 가능, 정비 내역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지요. 값이 아니라 값어치. 저녁 무렵 그는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차키 2개를 올려놓던 지난 밤의 모습과 달리 오늘 그의 손엔 종이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차 정리할까 해요. 제가 고개를 들어보자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세 조회 앱으로 대략 가격을 확인해 봤어요. 위탁이랑 즉시 매입이 있는데 즉시 매입이 조금 낮아도 이번 달 고정비 줄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도장 챙기고 양도양수 계약서 쓰면 된대요. 보험은 이전 등록되는 날 해지하면 미경과분 환급이 들어오고요. 자동차세는 일할 정산된다고. 그가 한 문장 한 문장 내뱉을 때마다 어제 썼던 3가지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어깨, 아이의 눈빛, 그리고 내 마음의 체면. 그 체면이란 게 결국 쓸모없는 허세가 아니라 지킬 것을 지키는 모양새라는 걸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얼굴이었지요.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차는 네가 좋아했잖아. 멈칫하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하는 건 남겨도 되는데 책임을 먼저 세우고 좋아할래요. 지금은 우리 숨부터 고르게 해야 해요. 다음 날 오전 우리는 가까운 매매 상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고 카메라를 든 직원이 외관을 빙글 돌며 촬영했지요. 진당이 연결, 하부 점검, 타이어 트레드 확인. 직원이 태블릿으로 견적서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고 이력은 없고 소모품 교체 이력은 있어요. 감가 반영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금액입니다. 즉시 입금 가능하고요. 금액 칸에 적힌 숫자를 본 며느리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펜을 들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이전 확인, 이전 등록 대행 비용 안내. 절차가 하나씩 마무리될 때마다 그의 어깨선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하며 상담원의 설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해지일 기준 미경과 보험료는 영업일 기준 3일 내 환급,
차량 이전 완료되면 자동 해지 처리 같은 단어들이 종이에 가지런히 놓였지요. 등록사업소 대행 접수증에는 접수시간 11시 17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점심을 훌쩍 넘겨 집에 돌아오자 거실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엔 빈 바람이 지나갔고 현관 구석엔 아들의 모닝키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지요. 며느리는 모닝키를 들어 무게를 재보듯 손바닥에서 살짝 굴려보았습니다. 매끈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금속성의 촉감, 대신 땀 냄새와 기름 냄새,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은 소박했습니다. 호박전과 콩나물국, 오이무침, 그리고 작은 조기 한 마리. 아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당신이 숨을 쉬면 우리도 같이 숨 쉬어. 그게 먼저야 며느리가 웃었고 그 웃음은 예전처럼 번쩍이지 않았지만 오래 남는 빛을 품고 있었지요. 식탁을 치우고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네가 오늘 해낸 일을 적어보자. 며느리는 펜을 잡고 조심스럽게 첫 줄에 썼습니다. 응급실 동행, 진료비 정산, 약 보관함 정리. 두 번째 줄엔 차량 처분, 보험 해지 신청, 이전 대행 접수. 세 번째 줄에 펜이 잠깐 멈추었고 곧 남편과 같이 걷기라고 적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아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팀 단체방이었지요. 다음 주부터 야근 제한, 과로 방지 지침 시행, 주말 특근 금지, 팀장이 뒤늦게 내린 조치였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에 알 수 없는 빛이 실렸고 며느리는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은 내가 운전할게. 멈칫하던 며느리가 말하자 아들이 웃었습니다. 모닝 처음이지? 응, 근데 괜찮아. 천천히 갈래. 저는 장갑함에서 오래된 차량 매뉴얼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페이지 구석이 달아 접힌 곳마다 볼펜 자국이 있었지요. 연비 운전법, 오일 교환 주기, 타이어 공기압, 예열과 후열. 며느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차가 됐네. 그날 밤 며느리는 손주 책가방 옆에 작은 봉투를 하나 얹어 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버스카드 충전 영수증과 메모가 들어 있었지요. 할머니 병원 가는 날 먼저 챙기기, 학원비 납부 마감 수요일, 아빠 야근 저녁 식후.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서툰 선들이 우리 집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낡은 차들의 지붕이 달빛을 받아 얇게 빛났지요. 벤츠가 떠난 자리도 빛났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환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은 자리였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며 며느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발장 아래 너덜너덜해진 아들의 운동화 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으로 그 끈을 쓸어 올리고 어젯밤 미처 바꾸지 못했던 새 끈을 꺼내 갈아매며 중얼거렸지요. 내 마음의 체면은 여기서부터. 그 새하얀 끈이 매듭을 맺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툭 하고 마침표가 찍히듯 우리 집의 공기도 그 소리에 맞춰 한 번 고르게 흔들렸습니다.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워낸 밤이었습니다. 다음 아침에 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며 아침 공기가 봄처럼 맑았습니다. 부엌 시계가 조용히 걷고 주전자에서 작은 김이 오를 때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쌌지요. 달걀지단을 얇게 포개고 남편에게는 소화 잘 되는 미음도 따로 담았습니다. 현관에 모아둔 영수증 뭉치와 수첩
그리고 모닝 차키를 챙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마음이 먼저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의사의 권고대로 휴가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처방전과 약봉투를 펼쳐놓고 시간표를 만들었지요. 아침 식후에는 위약, 저녁 식후에는 비타민과 유산균, 휴대폰 알람도 새로 맞췄습니다. 저는 옆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 자동이체를 정리했어요. 전기와 수도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가스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이체일을 흩어져 있던 것에서 모아두니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주민센터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벤츠를 보냈던 날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묻고 보험 해지 안내서를 파일에 끼웠지요. 보험 환급은 영업일 사흘 안에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적금 통장에 바로 넣을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엔 오래 묵힌 체념 대신 믿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고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모닝은 한결 가벼워졌고 운전대 위 며느리 손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신호에 멈춰 서면 그는 계기판의 연비 수치를 확인하고 출발할 때는 천천히 발을 뗐지요. 공기압은 매달 첫째 주에 확인하고 오일은 4,000km마다 교환하자. 아들이 웃으며 말하니 며느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숫자를 몰라 도망치던 사람이 숫자를 배워 아끼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이렇게 조용할 줄 그도 몰랐을 거예요. 시장 골목은 봄나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제철 나물을 조금씩 담고 닭가슴살과 두부, 과일 몇 알을 골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산대 앞에서 수첩을 펴고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번 주 식비 남은 액수는 5,000원 정도 여유예요. 그걸로는 손주 색연필을 사도 되겠네요. 그래, 그 정도면 된다. 제가 말하자 그는 장바구니 위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거의 허세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필요한 것을 고르는 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안내문에 형광펜 표시가 촘촘했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완료 문자도 도착해 있었고 보험사에서 해지 접수 확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달 정산으로 환급 예정이라는 문구가 보였지요. 며느리는 종이를 모아 파일 스파인에 날짜 순으로 꽂았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비상금 석 달치, 가족 여행 하루, 오후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모닝은 놀이터 옆 그늘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옆에 우리 셋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손주는 우리 차는 작아서 좋아, 주차도 금방이야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들은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합처럼 달리던 숨이 처음으로 발을 맞추어 걷는 숨이 되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구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바꿨다며 무슨 일 있어? 묻는 목소리에 걱정 반 호기심 반이 섞여 있었지요. 며느리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바꿨어. 우리 사는 데 맞추려고.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근데 덜 불안해. 그 대답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단단함이었고 친구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경계가 풀렸습니다. 멋있다. 너 달라졌다. 조용한 칭찬이 현관에서 무릎 높이로 퍼졌습니다. 세 사람만의 저녁상은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젓가락질을 다시 가르치고 아들은 내일 외래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얀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이 집은 지금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식사 후
우리는 지난달 영수증과 이번 주 가계부를 함께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붉은 펜으로 지출 항목에 작은 점을 찍고 옆에 이유를 적었습니다. 과시 때문에 산 옷, 필요 없음, 병원비 필요, 대중교통, 효율, 손주 문구류, 기쁨. 칸마다 짧은 단어들이 들어앉자 지출표가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다시 우리의 기록이 되었지요. 그 종이를 바라보던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돈에 얼굴을 보내. 밤이 내리고 손주가 잠든 뒤 며느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비소 견적 받았을 때 솔직히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벤츠를 내려놓는 건 제가 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 제가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이기는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기는 건 비싼 게 아니라 바른 거다. 네가 바른 쪽으로 걸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해도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래도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집으로 아들이 방에서 나와 물을 한 컵 마시며 우리 옆에 섰습니다. 맑은 눈빛이 오래간만이었지요. 엄마, 고마워요. 무슨 고마움이냐. 네가 버틴 게 고맙지. 그는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섞이는 소리가 오래전 신혼의 작은 호흡처럼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서랍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적었던 세 줄, 남편의 어깨, 아이의 눈빛, 내 마음의 체면, 그 아래에 제가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보탰지요. 우리의 내일. 종이를 접으려던 며느리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그 네 글자를 또박또박 옮겨 적었습니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을 때 주차장 모서리에서 모닝 한 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갔습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아도 제 할 일을 아는 사람의 빛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셋이 나란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손주는 학교로, 아들은 외래 진료로, 며느리는 장을 보러. 엘리베이터 거울 속 새 얼굴이 나란히 섰고 그 사이 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벤츠가 비워둔 자리엔 책임과 배려가 차곡차곡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요지경 세상 잠시나마 즐거우셨다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